환원 방법은, 환원시켜주는 방법은 총 4가지 방법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뭐 직접법, 직선법, 연금법, 상환기금법 이렇게 4가지가 있답니다. 이 4가지가 왜 필요한지를 그냥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잠깐만 보세요. 아까 했던 내용에 이제 연결이 있는 건데요. 읽어보실까요? 토지와 건물과 그리고 광산과 어장이 있어요. 어장. 이렇게 4가지 대상물이 있습니다. 얘들이 미래수익이 1년 뒤 미래수익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똑같아요. 얘가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똑같아요. 대충 수평이 맞나요? 위로 타고 올라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는 거죠, 지금. 이 글자의 높이가 맞냐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토지, 건물, 광산, 어장의 수익이 모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똑같대요. 그때 수익률이 얘를 10%, 10%, 10% 이렇게 적용한대요. 모두 다 10%래요.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만약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이라면 수익률분의 수익. 그래서 무조건 수익을 수익률로 나눠서만 구한다면 10%는 0.1이니까 얘만 한번 해볼게요. 이게 0.1이죠. 그럼 1,000만 원을 나누기 0.1을 하면 얘는 1억이 나온다고요. 되세요? 그럼 얘도 1억, 얘도 1억, 얘도 1억, 1억이 되겠죠. 맞죠?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토지, 건물은 토지는 무슨 자산이고 달아 없어진다,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비삼각자산이었어요. 건물은 삼각자산이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유로 토지에서 발생될 미래수익 1,000만 원은 한 번 발생하고 말아요? 계속 발생해요? 계속 발생한다고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계속 발생된다고 얘가 수익이. 그런데 건물은 달아 없어지니까 미래수익 1,000만 원이 점점 줄어들겠죠. 한 해마다 1,000만 원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준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때가 올까요? 그러니까 전체 미래수익은 뭐가 더 커요? 토지가 더 크죠. 그래서 우리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냥 이 수익을 수익률로 나눠서 직접 환원시켜주면 되는데 건물의 경우에는 뭐 되는 만큼? 삼각되는 만큼 토지 가액보다 낮게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수익률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뭘 더한다고 그랬죠? 상각률을 더해준다고 그랬죠. 근데 건물은 정액법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복성시평가법, 원가법에서 공부할 때 달아 없어지는 게 거의 비슷하니까. 그럼 그때 쌓아보면 900, 1800, 2700 이런 식으로 직선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렇게 상각률을 더해서 환원시켜주는 방법을 얘를 직선법이라고 부른다고요. 얘는 직접 환원했다고 해서 직접법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환원시켜주는 방법이 이 둘만 봐도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왜 환원시켜주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똑같이 그냥 나눠버리면 얘도 1억으로 평가된다고. 근데 둘 중에 얘가 낮게 평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해되는 표정을 보여야 되는데 눈빛이 똑같네. 되셨어요?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둘을 비교해 볼게요. 광산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데 사용하는 기계 장비 등이 있겠죠. 채굴 장비 등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걔는 삼각자산, 비삼각자산? 삼각자산이죠. 기계 장비는 달아 없어지잖아요. 노후화가 진행돼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될 때가 오잖아. 이게 개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삼각인지 비삼각인지가. 그럼 광산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권리, 채굴할 수 있는 권리. 광업권은 달아 없어지지 않죠. 그럼 광산은 삼각자산과 비삼각자산의 결합인가요? 맞죠?
그래서 비삼각자산에 삼각자산을 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광산에서 발생될 미래수익 1,000만 원 중에 비삼각자산에서 발생될 수익은 계속 발생되고 삼각자산에서 발생될 수익은 점점 줄겠죠. 그럼 이 둘만 놓고 봤을 때는 건물과 광산의 미래수익 둘 중에 건물의 미래수익이 더 클 것 같다. 광산이 더 크다. 광산이 더 큰 게 느껴지세요? 건물의 미래수익은 삼각자산에서만 발생하니까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때가 와버리지만 광산 어장은 비삼각자산에서 발생되는 미래수익만큼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는 뭐가 더 높게 평가돼야 돼요? 광산의 가액을 더 높게 평가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그럼 이제 어장도 마찬가지. 어장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어업권. 얘는 달아 없어지지 않아요. 어장에서 물고기를 잡는 기구 어구는 달아 없어져요. 그렇죠? 그럼 얘도 삼각자산과 비삼각자산의 결합이겠죠? 그럼 이때 이 둘을 놓고 비교해 보자고요. 네. 똑같은 공통점이 있죠? 광산과 어장은 비삼각자산과 삼각자산의 결합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둘의 미래수익이 똑같을 거면 이 둘을 구분해 놨을 리가 없죠. 미래수익이 뭔가는 크고 뭔가는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미래수익이 광산, 어장 둘 중에 미래수익은 광산이 클 것 같다. 어장이 클 것 같다. 아직 안 배워서 모르겠다. 이게 정답이죠. 자, 이제 들어보세요. 광산에서 어장하고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어장에서는 물고기의 씨를 말리지 않는 이상 물고기가 물고기를 낳을 수 있나요? 그래서 얘는 고갈된다, 고갈되지 않는다? 고갈되지 않겠죠. 그럼 미래수익이 클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그럼 광산이 이제 구리광산이에요. 구리광산. 구리를 캐는 거야. 그럼 구리를 막 캐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암구리와 숫구리를 좀 남겨두면 얘들이 또 구리를 낳아요. 그래서 그 구리의 이름은 어쭈구리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고갈되잖아요. 그럼 미래수익이 뭐가 더 커요? 둘 중에? 어장이 더 클 거잖아. 그럼 어장의 가액을 더 높게 평가해야 되겠죠. 똑같이 평가하면 안 된다고. 뭐와 뭐가 똑같아도? 수익과 수익률이 똑같아도 똑같이 평가하면 얘를 똑같이 평가하면 안 되니까. 수익을 수익가액으로 환원시켜주는 방법 자체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 네 가지가 필요하다. 지금 서로 똑같이 평가하면 안 되는 네 가지 대상물이 있으니까 네 가지 환원 방법이 필요한 거죠. 되세요? 그럼 이 네 가지 중에 이 셋은 공통점이 있죠. 뭐가 포함되어 있어? 삼각자산이 포함된 것들의 수익가액을 구하는 환원 방법이죠. 토지만 왜 왕딴지 이해되세요? 토지만 비삼각자산에 혼자만 있는 거죠. 비삼각자산이. 네. 그럼 삼각자산이 포함된 것들의 수익가액의 크기수는 뭐가 제일 커야 돼? 미래수익이 뭐가 제일 커? 이 셋 중에. 어장. 그 다음 뭐? 광산. 그 다음 가장 작은 건 삼각자산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물이죠. 그러니까 수익가액의 크기순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래에는 안 나왔어. 예전에는 자주 나왔던 문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둘의 방법이 이 방법이라며. 이 두 방법이 짝꿍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광산의 상한 방법은 이름이 뭘 것 같아요?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아까 공부했기 때문이야. 광산. 그렇죠. 상환기금법이야. 얘 이름이 상환기금법이에요. 그러면 이 어장을 환원시키는 방법은 연금법이라고 부른대요. 그럼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아야 돼? 안 외워도 돼? 외워야죠. 외워야지. 뭘 안 외워도 돼. 소망을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얘를 외우는 방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옷을 입을 때 옷을 입을 때 이렇게 끈끈이 같은 거 이렇게 붙이죠. 찍찍이잖아. 찍찍이. 그래서 찍찍이를 연상하는 거야.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기억해 놓고 이렇게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직접법 다음엔 보통 뭐가 나와요? 직선법이 나와, 간접법이 나와. 아니, 보통 직접 프리킥이 있으면 간접 프리킥이 있잖아. 예?
그래서 이걸 직접법, 간접법, 연금법, 상환기법 이렇게 얘기하면 훅 들어간다고. 찍간연상이 아니라 찍찍연상인 거죠. 그래서 찍찍이를 연상한다 이렇게 외우는 이유가 그 이유라고.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됐어요? 네. 그러면 직접법은 이거 잘 보세요. 얘 비삼각자산이에요. 네? 그럼 얘를 법을 지워놓고 보면 비읍이 들어있는 건 얘밖에 없잖아. 네? 건물은 삼각자산이라며 시옷 들어가 있는 거 직선법으로 가면 되겠죠? 시옷. 네. 그 다음 광산. 상환경법.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 그 다음 어장에는 연어가 살죠? 그러니까 크기순이 뭐가 제일 크고? 이 크기순이 나오겠죠. 아까 어장의 미래수익이 제일 크다며. 그 다음 광산이고 그 다음 건물의 순서라면서요. 토지가 들어가는 거야? 건물이 들어가는 거야? 건물. 그러니까 연상직 이렇게 외워놓으면 여기다 직접법이 가장 잦다 그러면 그걸 또 헷갈린다고. 첫 글자를 따서 외우는 거 정말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연상직 이렇게 외워놨어. 근데 직자가 둘이잖아. 그래서 여기서의 비교는 직선법과 비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지? 건물이 가장 낮게 평가되는 거지. 토지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거 직접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네. 이제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 이제 이쪽. 대상이 토지죠? 건물이죠? 얘 뭐였어? 광산? 그럼 연상이야? 연광이야? 아니, 아까 어장이었잖아요. 연어. 따라해보세요, 연어. 그 다음 상환기법 광산. 이렇게 얘기했죠. 토지는 비삼각자산, 건물은 삼각자산? 맞아요. 계속 발생, 삼각자산 점점 줄어들어서 토지를 높게 평가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죠. 그 다음 어장, 비삼각자산과 삼각자산의 결합이었죠. 저기 있는 거 여기 적어 놓은 거잖아, 지금. 그럼 이제 어장을 더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그랬죠? 비삼각자산에서 발생되는 미래수익만큼은. 그 다음 광산도 비삼각자산과 삼각자산의 결합이죠? 맞나요? 그럼 얘를 둘을 비교했을 때 어장은 고갈된다, 고갈되지 않는다? 고갈되지 않아서 미래수익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때 광산은 고갈된다? 광산 고갈되는 거 불이광산 기억하면 되죠? 그것도 만약에 기억이 안 나. 고잖아, 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지금? 지금 뭐 보이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고잖아, 고갈되잖아, 고갈. 네. 그래서 고갈되지 않는 어장의 미래수익이 고갈되는 광산의 미래수익보다 크니까 우리는 어장을 더 높게 평가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상각 여부를 따져보면 토지는 상각해요, 안 해요? 상각의 개념 자체가 없죠. 그럼 건물은 상각하죠? 그 다음 연금법, 상환경법도 상각해야 되는 애들이 있죠? 삼각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상각되는 만큼 달아 없어진 만큼은 미리 자본을 원래 회수하게 돼 있어. 그래서 나중에 상각의 개념이 자본회수의 개념과 똑같다는 걸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러면 자본이 회수가 됐다면 얘는 아예 상각되지 않으니까 상각된 금액을 회수할 필요가 없죠? 회수의 개념이 없어, 얘는. 그죠? 그럼 회수된 금액 자체를 재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결정지어야 될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대상물에 1억을 투자했어. 근데 1억 투자 중에 달아 없어지는 게 1,000만 원이 달아 없어졌대요. 그럼 1,000만 원 달아 없어질 만큼 미리 자본을 회수했단 말이야. 네. 그럼 그만큼을 들어온 돈 중에서, 기간 중 들어온 중에서 자본을 미리 회수해 놓고 그 회수된 금액을 그냥 쥐고 있어, 재투자해. 재투자해야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투자 여부를 따지는 건 회수된 금액이 있어야 재투자 여부를 따질 거 아니야. 그럼 토지는 재투자를 안 하죠? 재투자의 개념이 없다고. 왜? 회수를 안 하니까, 기간 중에. 왜? 기간 중에 상각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는 재투자의 개념이 아예 없어. 근데 건물 부분에선 달아 없어지는 만큼 들어오는 돈들 중에서 미리 회수를 해놓는데 그 회수되는 금액을 얘는 재투자를 안 해요.
건물은. 그런데 어장과 광산은 재투자를 한대.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지금. 그래서 얘 재투자를 한대요, 둘은. 그래서 얘도 재투자를 한다 그러면 X라고. 네? 근데 재투자를 할 때, 이제 재투자의 수익률을 따져보면 얘들은 재투자를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얘들은 재투자한대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어장은 고갈돼요, 고갈되지 않아요? 고갈되지 않으니까 어장 자체에 재투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장은 고갈되지 않으니까 어장 자체에다가 다시금 재투자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재투자의 수익률이 어장의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근데 광산은 고갈되죠. 그러니까 광산에 다시 재투자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쌓는 이율, 축적 이율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체내에 축적시킨다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단순히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 없이 그냥 쌓아가는 이율, 축적 이율. 얘의 정체가 바로 무위험률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축적 이율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무위험률이에요, 얘의 정체는. 그러면 얘는 수익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무위험률은 수익률이 낮죠. 어장 수익률은 위험이 포함되어 있잖아. 얘가 더 높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수익률의 종류를 따져보면 얘 토지 수익률만 나오죠? 투자만 하고 끝나잖아요. 재투자의 개념이 없잖아. 토지 수익률만 있다고. 얘 건물 수익률만 있죠? 얘 재투자의 개념 없었어요. 그런데 어장은 얘 어장 수익률 하나죠. 투자도 어장에 했으니까 어장 수익률, 재투자의 수익률도 어장 수익률. 한 가지 종류죠. 일종의 수익률이 적용되는 거고. 상환기금법은 투자는 어디에 있는데? 광산에. 재투자는 정기예금에 하는 거네요, 실은. 안전하게 쌓아가는 이율로 집어넣은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 종류가 나와요, 두 가지 종류? 두 가지 종류. 이종의 환원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네. 됐어요? 그럼 이 세 가지가 상각자산이 포함된 애들의 환원 방법이죠. 그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수익가액의 크기순이 나오겠죠. 그럼 수익가액의 크기순을 우리는 연상직이라고 외워도 되지만 이해를 한 거죠. 결국 미래수익의 크기순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장 광산 중에는 미래수익이 뭐가 더 크고? 어장이. 뭐 안 되니까? 고갈되지 않으니까. 광산과 건물 중에는 미래수익이 뭐가 더 크다? 광산이. 비상각자산에서 발생되는 미래수익만큼 더 발생되니까. 되셨어요? 그래서 어장, 광산, 건물의 순서잖아. 건물이에요, 토지야? 건물인 거지. 그러니까 건물은 상각자산? 시옷, 직선법, 직접법. 직선법이잖아요. 연상직. 되셨어요? 그러면 수익가액의 크기수는 연상직이에요? 그럼 환원율의 크기수는 바뀌겠네? 반비례라며, 반비례. 됐나요? 그런 내용이라고. 이걸 만약에 이해해냈으면 대단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를 그냥 한 김에 여기까지 설명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뭐를 가장 헷갈려 하느냐? 이 얘기를 헷갈려 하세요. 자, 제가 무슨 얘기 했을 때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냐면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할 때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상각과 자본의 수가 같은 개념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눈빛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달아 없어지는 건 달아 없어지는 거고 왜 자본의 수랑 얘랑 똑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두 가지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보세요. 은행에 투자를 해. 자, 투자 대상이 은행이야. 은행이 얼마를 투자했냐면 1억을 투자했어요. 그럼 1억은 투자 금액인가요? 맞아요? 투자액이잖아요. 투자 금액이 지금 투자 원금이 1억인 거예요. 1억. 그리고 얘가 수익이 얼마만큼 들어오냐면 자본에서 환원되는 금액이 환원이 얘가 1,000만 원만큼 들어온대요. 1,000만 원만큼 들어온대요. 그리고 투자가 끝날 때가 있을 수 있을까요? 투자가 종료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를 끝내면 투자 종료예요. 투자 종료 시. 자, 따져볼게요.
은행에 1억 투자했죠, 지금. 1억 예금 부은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기간 중 1년 동안에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1년 동안에 1,000만 원만큼 이자가 들어왔대요. 그러면 투하한 자본에서 자본이 환원된 금액이 1,000만 원만큼 들어온 거 맞죠? 맞아요? 1,0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럼 이 자본 환원된 금액을 다 자본의 수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얘를 들어온 금액을 얘가 다 자본의 수익이라고, 투하한 자본의 수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얘는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투자를 종료하게 되면 투자 종료 시점에 얼마가 들어오기 때문에 1억이 다시 들어와요. 투자한 원금이 투자가 종료됐을 때 원금이 다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 종료 시점에 자본의 회수가 다 이루어져요.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간 중에 들어온 이 금액, 전체 금액을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때는? 자본 환원된 금액이 내 투자 자본의 수익이라고 다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자고요. 뭐랑 이제 비교를 하냐면 건물과 비교를 해볼 거예요. 건물에 투자를 1억을 했어. 투자 1억이에요, 1억. 그때 자본이 환원돼 들어오길 얘도 1,000만 원이 들어와, 임대 수입이. 1,000만 원이 들어와. 되셨어요? 1,000만 원이 들어왔다고, 1,000만 원이.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건물은 달아 없어져요, 달아 없어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달아 없어지잖아요. 기본 개념이. 그래서 얘가 팔았을 때, 1년 뒤 파는데 금액을 얼마를 받냐면 9,500을 받는데요. 그럼 질문. 투자자는 투자의 수익을 계산할 때, 투자 기간 중에 투자 수익을 계산할 때 원금 다 띄워놓고 수익이 얼마다라고 계산해요? 아니면 원금 까지는데 수익이 얼마라고 얘기해요? 투자 원금을 제해놓고 들어온 금액이 투자의 수익이지.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건물은 예금 투자와 다르게 뭐 되는 만큼은 기간 중에 뭐 되는 만큼 그렇죠. 뭐 되는 만큼 상각되는 만큼은 기말에 회수가 된다, 안 된다? 기말에 회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기말에 9,500만 자본이 회수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간 중에 들어온 1,000만 원을 다 자본 수익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되죠. 달아 없어진 얼마 빼고 500을 빼고 나머지 남는 얼마가 500만 원만큼이 자본의 수익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하한 자본에서 들어온 돈이 얼마인데? 환원된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을 다 자본의 수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뭐 되는 만큼은? 상각되는 만큼은 미리 자본을 회수해 놔야 돼요. 네. 상각되는 만큼 자본을 회수해야 되겠죠. 그래야 기간 중 500 회수했고 기말에 9,500이 회수돼서 투한 자본 얼마가 다 회수된 거다? 1억. 당연한 논리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각을 자본의 수다라고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투자가 끝날 때, 양도할 때 들어온 돈이 자본이 회수되는 금액이지 이 생각만 한다고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투자 기간 중에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투자 기간 중에 그 대상물 자체가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라면 어차피 양도 시에 다 회수가 되니까 기간 중에 회수를 해놓을 필요가 없지만 따로 띄어서 만약에 달아 없어질 거라면 달아 없어지는 만큼 기간 중에 미리 따로 띄어서 회수해 놔야 된다. 뭐 되는 만큼은 상각되는 만큼 회수해 놔야 된다는 얘기죠. 네. 누구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수익환원법의 상각률은 5글자로 고치면 자본 회수율인 거야. 네. 그래서 자본 환원은
자본 회수에 자본 수익을 더한 거예요. 맞아요, 맞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자본 환원율은 자본 회수율 더하기 자본 수익률로 구한다. 이 식이 나온다고. 표정이 별로 안 좋죠? 그 얘기라고. 네. 그래서 앞으로 상각이란 단어가 나오면 얘는 네 글자 뭐랑 똑같다? 자본 회수.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투자 기간 중 상각되는 만큼은 양도시에 회수를 못하니까. 못하는 거 이해되세요? 보유 기간 중에 투자 기간 중에 상각되는 만큼을 미리 회수해 놔야 된다. 네. 그러면 당연히 토지는 달아 없어지지 않으니까 보유 기간 중에 상각의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회수의 개념이 없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여기에서의 상각 자본회수의 개념, 이게 같게 쓰이는 건 상각되는 만큼 미리 자본을 회수해 놔야 되느냐 이 얘기인 거죠. 어디에서 회수해 놓는 거야? 투자라는 기간 중에 돈이 들어올 거니까. 근데 왠지 그 돈이 들어오면 우리는 다 자본의 수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자본의 수익이 아니다라는 게 이 부분의 포인트인 거죠. 네. 언제는 다 수익으로 잡을 수 있다고요?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면 양도시에 투한 자본만큼 금액을 똑같이 다 회수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달아 없어진다면 달아 없어진 만큼 회수가 안 되니까 그땐 자본 회수를 해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응용편. 여기까지 만약에 이해를 하면 정말 대박인 거예요. 자, 이거는 시험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출제자가 정말 떨어뜨리려고 문제를 내버리면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다고요. 매도가액과 매입가액이 있어요. 매입가액. 그래서 이 두 금액을 주고 뭘 물어보냐면 상각률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0인지를 물어봐요. 이 둘의 차이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푸는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1번. 매도가액이 1억이에요. 매입가액이 1억이에요. 2번. 얘 매입가격은 1억이야. 이때 매도가격이 9천만 원. 그 다음 3번. 매입가격은 또 1억이에요. 그러니까 상값은 다 1억이야. 근데 판값이 1억, 9천만 원, 1억 1천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에. 그때 상각률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0인지를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질문을 바꿔볼게요. 질문을 바꿔볼 거야. 보고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1번. 산값과 판값이 같아요? 달라요? 네? 같죠? 그럼 달아 없어졌어요? 기간 중에? 달아 없어지지 않았죠? 달라붙지도 않았죠? 가치가 늘지도 않았잖아. 그럼 얘는 지금 상각률이 뭐예요? 0이지, 0.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다시. 2번은 1억 주고 샀는데 9천만 원 받고 판 거죠? 그럼 기간 중에 달아 없어져서 달아 없어지지 않았어? 달아 없어졌죠? 상각이 이루어졌죠? 그럼 상각률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땡.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플러스야. 왜냐하면 자 보실래요? 여러분 보세요. 3이 있어. 3. 그럼 3은 이 앞에 생략된 단어가 뭐예요? 이 앞에 생략된 부호가 뭐야? 플러스 생략된 거 맞아요? 이걸 우린 3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상각은 이 앞에 뭐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가 생략돼 있어? 플러스지. 무슨 말이냐면 상각이란 단어 자체가 가치가 달아 없어졌다라는 얘기죠. 상각이란 단어가. 예? 그럼 달아 없어진 건 플러스 상각이야? 마이너스 상각이야? 아니, 지금 뭔 얘기야.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상각의 개념이 달아 없어지는 거잖아요. 응? 상각이 달아 없어지는 거죠. 이 단어가 상각이잖아.
달아 없어진 걸 우리는 삼각됐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예? 이 앞에 생략된 건 부호가 뭐가 생략돼 있다고? 또 마이너스라고 막 대답하고 싶어 미치겠죠. 그럼 3 앞에 마이너스가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얘는 플러스가 생략돼 있다고요, 여러분. 응? 달아 없어진 걸 플러스 삼각인 거야. 달아 없어지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달아 없어졌어. 그럼 얘는 플러스 삼각이 나타난 거라고요. 응? 그런데 얘가 가치가 이렇게 늘었어. 예를 들어 더 붙었어. 그럼 얘는 달아 없어진 거예요? 달라붙은 거야? 달라붙은 거죠. 그럼 달라붙은 건 달아 없어진 거의 반대죠. 얘를 뭐라고 한다고? 마이너스 삼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에? 아니, 삼각이 달아 없어지는 거라면서요. 삼각이란 단어 자체가 달아 없어지는 거라며. 에? 그럼 달라붙었다면, 가치가 기간 중에 달라붙었다면 삼각이 발생한 거야? 마이너스 삼각이 발생한 거야? 삼각의 반대, 마이너스 삼각이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아 없어진다의 유식한 표현이 뭐고? 삼각이고 플러스 삼각인 거고, 달라붙는다의 유식한 표현이 뭐라고? 마이너스 삼각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둘을 비교하면 우리는 삼각과 판값을 주면 기간 중에 달아 없어졌는지 달라붙었는지 똑같은지를 알 수 있잖아. 그럼 1번은 같잖아. 그러니까 달라붙지도 않고 달아 없어지지도 않았으니까 빵이라고 삼각률이. 2번은 삼각보다 싸게 팔았죠. 그럼 왜 싸게 팔았어? 달아 없어졌으니까.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달아 없어졌으니까 아니라. 그럼 달아 없어졌다는 게 뭐라고? 플러스 삼각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삼각률을 플러스로 적용하겠지. 오케이? 그럼 3번은 1억 주고 샀는데 1억 1000 받고 팔았어. 그럼 기간 중에 달라붙은 거예요? 달아 없어진 거야? 달라붙었잖아. 그럼 달라붙은 건 뭐의 반대라고? 삼각의 반대 개념이 나타난 거잖아. 마이너스 삼각. 그러니까 얘는 삼각률이 마이너스겠죠. 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매입 가격과 재매도 가격을 비교해서 자본의 수율이 삼각률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0인지 맞히는 문제가 이 개념이라고. 다시 질문. 자, 잘 보세요. 투자 원금이 있어요. 투자 원금에서 갚는 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갚아 나가는 걸, 원금을 갚는 걸 상환이라고 하죠. 그럼 상환이 이루어지면 잔금이 늘어요, 줄어요? 줄죠. 상환이 이루어지면 잔금이 줄잖아. 네? 그럼 원금보다 잔금이 작아지는 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상환이 이루어졌잖아. 그럼 이 상환 앞에는 플러스가 생략돼 있어요, 마이너스가? 또 대답 못하네. 항상 뭐 앞에는 플러스가 생략돼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갚았으니까 마이너스네 이 생각을 하지 말라고. 네? 그럼 얘는 플러스 상환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상환은 잔금을 줄여주는 행위죠. 그런데 이때 갚아야 될 이자도 못 갚고 갚아야 될 이자만큼을 못 갚았다면 이자가 원금에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럼 원금이 더 커져버리잖아. 아니, 잔금이. 네? 그럼 이때 원금을 줄여주는 게 상환이니까 원금 자체가 커졌으면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마이너스 상환이라고 한다고. 부의 상환. 오케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개념과 조금 다르게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걸 해결 못하면 개론이 무진장 어렵게 느껴져. 근데 이게 얼마나 쉬운 얘기냐면 상값하고 판값을 주고 기간 중에 달아 없어졌을까요? 달라붙었을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그거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외우니까 뭐가 크면 어떻게 외워라 이렇게 외우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나중에. 외울 거 천지가 되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수익 환원법의 내용까지를 다 한번 설명을 드려본 거죠.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방식 7방법 중에 딱 하나,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그것만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여기다가 적어서. 짧게는 5분, 길게는 10분 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볼까요? 이거 분명히 이해된다고 그랬죠? 나중에 다 연습해 볼 거예요. 연습하면 정말 쉬워져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강사한테 배운 사람들은 이걸 미치도록 외우고 있을 때 우리는 이해해서 쉽게 풀 수 있다고요. 진짜로. 그날은 옵니다. 분명히. 분명히 와요. 그리고 제가 암기하는 방법들, 왜 이런 암기 방법들로 사용하는지는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 알아요.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풀어야 잘 풀리기 때문에 그런 암기 방법을 만든 거야. 네. 그러니까 무조건 하라는 대로만 믿고 따라오세요. 자, 이제 이쪽 봅니다. 수익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는 수익 방식일까요? 수익자가 들어있으니까. 그럼 얘는 가액을 구하는 방법일까요? 임료를 구하는 방법일까요?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겠죠? 왜냐하면 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수익환원법이었으니까. 왜 수익환원법인지 이름을 잠깐 분석해 볼게요. 이 식 맞아요? 투자액의 수익률 곱하면 투자 수익 맞죠? 그럼 투자액이 1억이었을 때 수익률 10%를 곱하면 수익은 1,000만 원이 발생한 거죠? 그때 투자액 이꼬르 가격인가요? 1억 투자했다는 얘기가 1억 가격을 지불하고 산 거죠? 맞아요. 그럼 분명히 투자액이 없으면 수익은 나와요? 투자액이 없으면 수익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투자 수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수익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투자액에서 나온 수익이죠. 맞죠? 처음 출발이 뭐라고요? 처음 출발점이? 투자액이 있어야 투자 수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한 거야. 그런데 수익환원법은 이 수익을 뭐로 나누면? 수익률로 나눠서. 지금 식이 양변을 수익률로 나누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익을 수익률로 나눠서 구한 거죠? 그럼 투자액에서 나온 수익을 수익률로 나누면 다시 수익 지금 투자액으로 돌아가요? 예? 되돌아가는 걸 우리 뭐라고 해요? 환원시킨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름이 수익환원법인 거예요. 뭐에서 나온? 투자액에서 나온 수익에서 투자액으로 다시 되돌아간 방법이잖아요. 이 방법 자체가. 그래서 수익환원법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이 방법에는, 그러니까 아까 봤던 3방식 7방법의 그 방법에는 방법론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복성식 평가법은 왜 복성식 평가법이라고요? 다시 만들어 봤으니까 복성식 평가법인 거지. 수익환원법은 왜 수익환원법이에요? 투자액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투자액으로 다시 되돌아가니까 수익환원법이죠. 그러니까 환원시켜주는 수익률이니까 환원이율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대이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헷갈리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럼 수익분석법은 분명히 뭘 할까요? 수익을 뭐 할까요? 분석해서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겠죠? 그럼 임료는 임대차 활동에서 발생해요? 맞죠? 그럼 얘 수요자 입장에서 구하는 거라면서요. 임대차 활동의 수요자는 누구예요? 임대차 활동의 수요자는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야? 임차인이죠.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은 뭘 목적으로 빌리죠?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빌려서 사용하겠죠. 그럼 아무리 높게 임료를 지불해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사용 수익까지만 임료를 지불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결국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있으면 이 대상 부동산의 임료를 임차인 입장에서 구할 때는 이 부동산만의 사용 수익만 구해줄 수 있으면 이 사용 수익이 곧 임료라고 얘기하면 끝나겠네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때 이 부동산을 가지고 실제로 사용을 해봤더니 전체 수익이 얘가 1,000만 원만큼 발생이 됐대요. 1,000만 원. 그래서 자 1억으로 해보죠. 1억.
1억이 발생됐대요. 1년 동안. 얘가 1억이 발생됐대요. 이 대상 부동산을 누가 이제 빌려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빌려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전체 수익이 1억만큼 발생했대요. 전에. 그러면 사용 수익이 얼마니까? 1억이니까 1억을 다 임대인에게 임료로 지불하려고 봤어요. 그런데 봤더니 지금 이 대상 부동산에서 전체 수익 1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만 투입된 게 아니라 자본도 투입되고 노동도 투입되고 경영까지 투입돼서 다 사용됐을 때 1억이 발생한 거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빌리고자 하는 건? 임차인이 빌리고 싶은 건 이 부동산만 빌려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때 전체 수익이 1억이니까 1억만큼 임대료를 지불하면 임차인은 바보짓을 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이 전체 수익에는 자본의 사용 수익도, 노동의 사용 수익도, 경영의 사용 수익도 다 포함돼서 1억이란 얘기잖아요. 얘까지 합쳐져서. 네. 그래서 이제 사용 수익을 분석해서 자본의 사용 수익이 3천만 원이고 노동의 사용 수익이 3천만 원이고 경영의 사용 수익이 1,000만 원이라는 걸 분석했다면 전체 수익에서 얘들을 각각 다 각각에 배분해 주면 얼마가 남죠? 3천이 남잖아요. 그럼 이 3천만 원의 수익이 부동산에 귀속되는 순수익일까요? 맞잖아. 이게 바로 뭐죠? 부동산만의 사용 수익이잖아. 그럼 이게 곧 뭐죠? 수요자 입장에서 임료잖아요. 네. 이렇게 끝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3천만 원만 딱 임차인이 주려고 봤더니 임대인이 잠깐 하는 거야. 임대인이 잠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좋아. 네가 얘기하는 거 다 타당해. 다 맞아. 그런데 이를 어쩌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너한테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는 필요한 모든 경비가 있는데 언젠가 들어봤던 기억 나죠? 오늘 처음 시작할 때도 복습했잖아. 필요한 모든 경비를 뭐라고 했어요? 필요 재경비가 얘가 만약에 500만큼 들어간다면 이 500만큼을 임대인은 떠넘긴다, 떠넘기지 않는다? 떠넘긴다. 이건 너가 더해서 내줘야 내가 너한테 빌려주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하면 이게 수익임료겠지. 그러니까 임료를 구할 때는 항상 반드시 꼭 뭘 더한다? 임대인 입장에서 구하든 임차인 입장에서 구하든 필요재경비를 더해서 임차인이 떠안는 거죠. 됐어요? 이 내용. 그러니까 지금 이 부동산 귀속 순수익, 부동산만의 사용 수익을 구할 때 전체 수익을 각각의 수익들로 모해서 분석해서 부동산만의 사용 수익을 뽑아낸 거다. 예. 그래서 필요재경비만 더해서 뭘 구했다? 수익이 곧 임료다. 수익임료를 구했으니까 얘를 무슨 법이라 한다? 수익분석법. 그럼 수익분석법에서는 수익을 배분해 줬네요. 수익 배분의 원칙이 사용되는 거지. 그래서 예측의 원칙이 사용된다 그러면 X인 거예요. 그래서 외울 때 얘는 수익 배분의 원칙이 사용된 거죠. 그래서 외울 때 수익 비읍 이러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 배우신 분들은 궁극적으로는 수익분석법에서 예측의 원칙이 사용된다 그러면 그냥 그어버린다고.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수익 비읍, 수익 배분의 원칙이 나와야 된다고. 됐나요?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감정평가론 부분에 3방식 7방법의 가장 복잡한 내용들까지는 한번 설명을 드려본 거예요. 됐으면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그리고 밴드에 이미 오늘 문제를 올려드렸는데 그거를 꼭 출력하셔서 꼭 한번 봐보세요. 그럼 이게 바로 복습이 될 거야. 꼭 보셔야 돼요. 보실 건가요? 네. 그래서 조금 어려웠지만 이것도 한 번만 더 복습해서 보시면 쉬워지실 거예요. 나중에 공부하는 학계론의 내용은
이것보다 다 쉬운 내용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네,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부터는 기본 이론, 기본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아마 총론 부분의 내용을 웬만하면 다 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것 같고요. 다 볼 수 있을지의 여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지만 웬만하면 4시간 동안,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4시간을 진행합니다. 4시간에 걸쳐서 부동산학 총론의 내용을 설명드릴 테니까 예습은 해갖고 오실 필요 없어요. 다만 오늘 한 내용까지 복습만 열심히 해갖고 오시면 제가 이해되게끔 잘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기초 입문과정 들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어려운 내용들을 뽑아서 다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